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김민석 교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과 함께 기획한 세션인데요. ESG 현장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요.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ESG 현장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핫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로 사단법인과 소셜벤처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ESG를 적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전에 이 세션 두 번째 안내 사회를 봐달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4시부터 시작인데 분명 앞에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좀 빨리 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절대 일찍 끝날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 5시쯤 오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좀 일찍, 생각보다는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 앞에 세션이요. 자, 우리 그래도 이 두 번째 세션도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잘 끝까지 더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세션을 함께 기획해 주시고 이번 포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박세아 상임이사님을 모시고요. 유쾌한 반란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식구들이 좀 유별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쾌한 반란 상임이사이자 이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11기 박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한 반란이 어떤 조직이기에 세션 1을 같이 기획하게 됐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유쾌한 반란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를 유쾌하게, 좀 더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과 공감, 사회적 이동,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리해입니다. 젊음의 영, 그다음에 이해하다가 합쳐진 이 영리의 프로그램은 젊음에게 배운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강연과는 달리 청년들이 연사가 되고 시니어 청중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거나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세대 간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멍디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의 꿈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이 장학금으로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느끼게 되고 스스로의 자신감도 높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차차차 저기 영어 단어 보이시죠? 챌린지, 찬스, 체인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처럼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자기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쾌한 반란에서는 최대 1,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과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원을 가지고 청년들은 정말 주제나 내용에 제한 없이 마음껏 시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임팩트 포럼입니다. 오늘 행사하고 이름이 같죠. 저희 소셜 임팩트 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만나서 서로 상호 학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입니다. 소셜 벤처를 발굴하고 확산하고 가치 소비를 저희가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현재 33개의 소셜 벤처 기업과 8개의 일반 기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 다음 순서로 발표한 모어덴 그리고 신한금융희망재단 역시 저희 포럼에 함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례 포럼을 진행합니다. 짝수달마다 격월로
북클럽, 강연, 주제 발표, 워크숍 등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스터디 모임이나 회원 기업 간담회 등처럼 공식적이지 않아도 어떤 회원분들이 발제를 해주시면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사회 환경적 임팩트를 조금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 캐란 플로깅 챌린지를 전개해서 굉장히 많은 또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스물둘 스물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회원 기업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쾌한 반란은 사실 굉장히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작은 법인이에요. 그렇지만 참가자들께서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차차차 참가자, 구멍지주를 통해서 목표를 이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 오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구멍지주 장학생, 그리고 어린 친구들과 소통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영리의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참가자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역시 몇몇의 아주 작지만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발람의 프로그램은 이런 사회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시도이다. 아주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만든 파동은 점차 넓게 퍼져서 모든 표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시도가 우리의 주변을, 그러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셜 임팩트 포럼에 참여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연대, 그리고 뭐 연결, 그리고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유쾌한 반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소셜 섹터에 계시는 분들이 유쾌한 반란이라는 이 조직의 이름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대 사경협 동문이라고 하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션은요, ESG 현장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ESG, 지금부터는 ESG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사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바로 ESG의 첫 번째 단어가 환경인데요. 바로 환경적 이슈를 의미하는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요. 우리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을 모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이 모어덴 같은 경우에는 We Make the Earth Cool이라는 주제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빙하기가 되는 건가 이제요? 자, 그 우리 최희연 대표님의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We Make the Earth Cool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모덴의 최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덴은 환경이 주제입니다. 주로 이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가방이나 기타 패션 제품을 만들면서 자원 순환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환경 기업을 만들 때 그동안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나 어떤 환경 캠페인을 이거 전체 화면 이제 해도 되겠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환경 캠페인을 크게 인볼브해서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이제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내가 전공자도 아닌 이제 캠페이너도 아닌 사람이 이제 이러한 환경 기업을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가 늘 궁금했고, 그래서 창업할 때
두 가지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두 가지 가치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모대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또 이 환경 가치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비콥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오면은 항상 좀 긴장이 되고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CAR을 업사이클링 합니다. 이제 자동차라는 뜻도 되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업사이클링 소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자동차 가죽의 이제 자동차 시트 가죽 그리고 에어백의 A 그리고 리제너레이트나 리퍼포즈되는 여러 가지 리사이클 매테리얼을 활용해서 CAR을 가지고 이제 자원을 이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가치는 소재입니다. 저희 제품이에요. 벤틀리라는 자동차에서 나온 이제 가죽 시트로 만든 가방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특히나 자동차에서 나온 폐가죽으로 어떻게 가방을 만들냐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기다림이 많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봐도 2,5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90만 대 정도가 폐차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죠. 뭐 오염, 공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교통사고를 생각하는데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생산할 때 폐차될 때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전용품인데 이 안전용품은 이제 부품 재활용도 안 되고 이제 폐기 처리 매립이 되는데 그럼 그 안전용품이 뭐냐고 보면은 우리가 업사이클링한 자동차 시트, 에어백 그리고 안전벨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에 67,000톤 정도가 이제 발생이 돼서 우리가 모든 자원을 이제 재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모어덴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가죽을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이런 폐기물을 활용함으로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제 환경 분야는 물론 이제 석유 부분이겠고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부분은 이제 패션, 섬유 산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고 스팸 베일을 줄인다 하도 이런 산업이 있는 이상 저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10%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게 이런 패션 섬유 산업이고 또 수많은 20% 정도가 이제 세계 폐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섬유 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물을 아껴서 써도 이러한 산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노력이 크게 환경 보호에 개선되기는 어렵거든요. 가죽 지갑이 보통 1kg 정도의 가죽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17,000리터의 물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물의 가죽이다 보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섬유화시키는 무드질을 통해서 한 17,000리터의 이제 물이 소비가 되고 그 중에서 50리터 정도는 이제 고농도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번 새로운 가죽을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물론 이제 가죽이라는 게 소고기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동물의 이제 가죽을 무드질을 통해서 섬유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폐수를 발생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부산물이라고 해도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면은 많은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의 자원을 대체를 한다면은 폐기물의 절감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이제 물의 오염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의 이제 감축 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가 우리가 제안하는 ESG 솔루션에서 이제 밸류 체인입니다. 이것을 또 확장해 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구명조끼 다양한 이제 그리고 이제 바다 그물 등 우리가 뭐 폴리나 나일론 소재 등 많은 이제 원단들을 수거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해 가지고 기존의 이제 환경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것이 이제 저희의 ESG 선순환 모델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겐 개성적이고 이제 유니크한 이제 가치 창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다 그러면 소재를 월에 한 10톤 정도 저희를 수거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7년 정도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확보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자동차 회사 메이커들, 뭐 테슬라나 볼보나 르노나 포르쉐나 뭐 포드 같은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재를 수거해서 이 소재들로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제 자원을 이제 순환시켰나 보니까 자동차 약 7만 1,000대 정도의 이제 자원을 이제 재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를 통한 이제 뭐 이산화탄소나 물의 발자국 정도의 감축 정도도 쉽게 메저러블 하고 트레이서블 한 것이 이제 모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가치인데 어떠세요? 이게 충분히 친환경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이제 자원순환, 업사이클, 리사이클이 이렇게 소재를 버리는 걸 주워다 썼다고 해서 충분히 친환경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저는 스스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재 하나 썼다고 해서 친환경이 절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환경운동 하자, 여기서 개인 뭐 일회용품 쓰지 말자, 이제 텀블러 쓰자,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 쓰기 대신에 이제 에코백 쓰자. 근데 이게 정말로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에도 다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기를 생산할 때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에코백을 했을 때 유기농 면 에코백을 사용했을 때 환경 손익분기점이 나오려면은 2만 번 이상 해야지 사용해야지 일회용 봉투에 이제 환경 효과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2만 번. 여러분들 쓰는 이제 머그컵 같은 경우는 뭐 도자기로 만든 것은 한 200번 이상 써야지 일회용 이제 용기에서 나오는 이제 CO2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번을 써야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상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효과가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길드 프리에 대한 컨슘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면제받으려고 대체적으로 이제 다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바꿨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몇만 번, 몇 번은 이제 옛날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몇 해 정도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효과 창출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패션 산업이나 특히나 저희는 이제 패션이니까 이쪽을 봤을 때 그래서 소재를 바꿨다고 해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린워싱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H&M이나 또 올버지 같은 것도 크게 소송에 걸렸죠. 그린워싱을 통해서 그동안에 인덱스 힉인덱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고 가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어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환경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저희가 찾은 두 번째 가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재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해야지 얼마나 소재를 업사이클링하고 재활용했냐보다는 어떻게 재활용했냐 그 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것을 면밀히 지켜봐야지 저희는 친환경의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배달 음식을 상당히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죄책감이 두 번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먹고 나서 나오는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 또 배달 오는 아저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에어마일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두 가지로 봤을 때 환경 오염의 주범인 나로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뭐 분리수거 배출하면 된다고도 뭐 생각하지만 사실 어찌됐든 일회용품을 우리가 배출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최종 버려지는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반찬을 담아준 이제 치킨집 아주머니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그런 용기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되는 소재를 썼다면 우리가 마음 편히 그냥 무엇을 소비하든 계속해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이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어덴이 어떻게 두 번째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재보다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됐고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알리백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목표는 이제 1.5도에 대한 지구 온난화인데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중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하고 기후 중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실천한 목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폐기물에 대한 중립,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자꾸 사용하기보다는 버려지는 자원을 통해서 폐기물을 중립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중립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시킬 수 있을지. 세 번째로 이제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물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뭐 어디는 어떻게 우리가 업사이클링하면 세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화학적인 뭐 염색이나 뭐 세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이 소비가 되는데 이 물의 중립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세 가지 폐기물과 이산화탄소와 물의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남들이 말하는 기후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가치를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후 초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업사이클링 하는데 이 소재가 충분히 디자이너로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집중을 했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것이 이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가 관찰한 결과 이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고도화시키겠다가 이제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ESG 고도화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난해부터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완성을 업사이클링 생태계를 친환경으로 바꿔서 제시하겠다가 이제 회사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어떻게 업사이클링 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폐차장에서만 이제 소재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생산될 때 나오는 자투리에 대한 가죽도 모든 폐기 원단들을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하면은 이제 그것을 커팅을 하고 스팀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때를 제거하고 이제 물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제 세척을 하고 이것을 적정 습도에 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색상, 패턴, 사이즈별 분류를 해서 제작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업사이클링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 두 번째는 이제 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도화를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김치 공장 이제 문 닫은 이제 이름이 이제 맛샘 김치였는데 맛이 샘이 솟지 못해서 문 닫은 지 한 5년, 7년 됐던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배수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이제 지붕을 다 드러냈어요. 한 3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없었고 이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지붕을 전체를 드러내 가지고 이제 지붕 두께를 기존의 슬레이트 판넬로 뭐 2cm 되는 두께였던 것을 한 50cm 되는 이제 지붕으로 바꾸고 기존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지붕 위에 얹히는 식이 아니라 삽입식으로 저희가 바꿔가지고 이 공장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발전되게끔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통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두 번째 목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물에 대한 중립이었는데 세척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주차장 바닥과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물을 집수를 합니다. 이제 이 물을 모아서 산소 버블링을 통해서 이제 여과를 해서 이것으로 이제 세척을 하고 이 세척 후 버려지는 폐수는 여과해서 다시 또 세척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뭐 세척을 할 수가 있는 뭐 빗물 예전에 중수 시스템은 아니고 빗물을 한데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세척을 하고 버려지는 폐수도 여과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하루에 500리터 정도의 물을 쓰고 월에 30톤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물을 이제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특히 우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많은 물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물을 버려야 되는
물을 왜냐면 고여 있으면 물은 이제 썩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속 순환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앞에 간이 풀장을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가로세로 한 5m 정도 되는 풀장을 설치해놔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제 놀 수 있게끔. 저는 이런 것이 그냥 환경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빗물 풀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공장 같은 경우도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실제 보고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의 뭐 그전에 공장 견학이라면 여러분 여기는 어떤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오픈 팩토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보고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생태 공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어떤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던 게 처음이라고 한 이유가 이 물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수도세로 따지면 30년치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물값을 아끼려고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소재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배출하는 우리의 이제 오염원을 어떻게 줄이고 이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까지 바꾸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우리만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어덴 같이 작은 사회적 기업도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보고 조금 더 이제 벤치마킹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공장 자체는 항상 이제 주말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치 정도의 이제 예약은 이제 공장 견학 예약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시설을 마련해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매장 중에 한 켠이에요.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 버려지는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전시가 돼 있는 공간도 업사이클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강원도 폐교에서 나무 바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깨진 벽돌로 벽을 완성하고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 샹들리에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이제 샹들리에로 만들고 근데 공사가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강원도 폐교에서 저 교실 바닥을 받기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학교가 한 학기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는 짧고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완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 자체도 88% 이상 이제 서스테이너블 소재로 만든 그곳에서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를 해서 소재 하나를 가지고 업사이클링 했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과정의 친환경성을 고도화시켜서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자체가 소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유니크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ESG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우리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가방이 얼마 정도 오면 여러분 메릿이 있을까요? 제일 비싼 거는 지금 이 가방은 현재 37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1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150만 원을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제품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루이비통 백팩보다 10만 원 제가 더 비싸게 책정을 했는데 바로 의식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을 올렸는데 또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롤스로이스로 만든 거는 이제 400만 원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사가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우리가 소재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클리어하게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저희가 찍어서 유튜브로 또 공개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과정을 우리만의 것이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라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데에서부터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모덴의 그동안의 사례, 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ESG가
몇 년 전 얼마 안 됐죠. 근데 저희는 이제 ESG 근간에 있어서는 이제 보텀 라인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기업과 소셜 벤처라고 한다면 분명히 ESG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지속적인 순환이 그려져야 되는데 모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폐차장이나 기타 버려지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세척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원을 이제 순환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일자리를 경력 보유 여성이나 또 시니어분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것이 이제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등에서 판매가 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 소재를 수거하면서 또 환경적 가치가 창출이 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면서 사회적 가치가 되면서 그동안에 말한 E와 S와 G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사회, 경제의 트리플 보튼 라인을 완성하면서 이 모든 세 가지가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순환 구조를 그리는 것이 소셜 벤처로서 보여줄 수 있는 ESG에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부터 과정까지 어떻게 친환경을 고도화하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그리는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해 주신 모던의 최희연 대표님은요, 2016년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이 비즈니스로요, 이 모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 이 자동차 가죽이죠. 이 가죽 제품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T를 듣고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왜 자동차 회사를 안 가? 저는 자동차 회사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학교에 있지 않고 기업에 있었었는데요. 자동차 회사를 가시지 왜 저희 같은 전자 회사에 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자동차 회사랑 협력을 하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히 콜라보가 될 것 같은데 본인 사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환경적 의미가 있는지는 좀 다른 업종에서 검토를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또 한 7년 만에 또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아까 벤츠 타고 도시락 배달까지 아니더라도 벤틀리 가방 메고 도시락 배달하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다음번에는요. 우리 S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주제로요.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신석근 PO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선석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PT를 하얀색으로 만들 걸이라는 생각을 했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제 겸직을 한 4가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이제 스퀘어 브릿지라는 걸 운영하면서 PO라는 직책을 쓰고 있어요. 괜히 이걸 줬다. 저는 사실 평소에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괜히 PO라는 걸 해서 사람들이 몇 분 만났는데 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제 업무 볼 때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 팀장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다의 공통점은 프로젝트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가. 이제 줄곧 저희가 이야기 나왔던 건데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CSR 저 교집합이 있던 어떤 곳에 대해서는 언제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확실히 영리 기업으로서의 뭔가 시각을 견지해야겠다. 그리고 금융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좀 뷰들을 견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걸 제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자리에 조상미 원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발표할 것들이 조상미 원장님께서 다 결정하신 걸 저는 수행한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 스퀘어 브릿지라는 신한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거에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퀘어 브릿지는 신한과 스타트업, 신한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저희 진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 혁신 플랫폼이고요. 이렇게 7개 지역, 국내외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장면이고요. 20년 말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3살 정도 됐어요. 근데 스타트업 멤버사가 한 480개 정도 되고 유치한 금액이 이제 2,997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요. 기업 가치는 1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그룹에서 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도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근데 이 2가지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그룹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좋은 금융 소비 기업이 나타난다는 거,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고 좋은 금융 소비자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사실 이제 저희가 꾸준히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필드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구가 60억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60억 개다.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적 가치가 조금 커먼한 곳이 어떤 것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 임팩이라고 불러도 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저희 식으로 조금 격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 스퀘어 브릿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믿기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금융회사 사회공헌 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제안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금융회사 사회공헌 팀은 대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사실 대표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업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본업에서 일어난 사이드 이펙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펄프 회사니까 나무 열심히 심는 거잖아요. 만약에 IT 회사면 본인들의 강점으로 코딩 교육하면 돼요. 화학 회사면 그 화학적으로 함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되는데, 금융회사는 딱히 대표 사업이 없어요. 금융교육 있는데 아쉽게도 사회 서비스의 발전 방향처럼 저희는 금융교육은 무가교육 시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돈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돈을 쉽게 결정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교육은 우리의 대표 사업이 되기는 굉장히 약해. 하지만 신한금융그룹은 언제나 금융교육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상 받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 사업이 되긴 좀 힘들어요. 그럼 과연 대표 사업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결핍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스타트업, 제가 이제 오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3요소는 이렇습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팀인데, 사회에 뭔가 결핍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의해요. 그리고 좋은 팀을 구성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건데, 그것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어필하면 할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히트를 치는 거죠. 예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컨버전스였어요. 컨버전스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좀 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융복합. 2, 3년 전에는 융복합 학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융복합,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 진짜 많이 생겼단 말이죠. 융복합의 의미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흩어졌던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융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베트남의 테크페스트라고 저희 중기부에서 하는 커먹과 같은 베트남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행사에 가서 심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스타트업들한테 제안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물론 온고잉 되고 있고 우리한테는 약간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3가지 퍼펙트 스톰을 일으켰다. 에너지와 푸드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일으켰다. 그리고 BCG 컨설턴트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UN 글로벌 컴팩트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연구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로 막 발전하고 있다가 보호무역주의로, 프리트리딩 레짐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는 예전처럼 흥선대원군처럼 딱 가로막는 것이 아니죠.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는 요즘에 근래에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치포 동맹, 미국이 제안하는 그들의 의미로 페포라고 하면 우리나라랑 이제 나머지 상공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안 좋은 의미로 얼라이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본인들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많이 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마찬가지죠. 기업과 기업, 스타트업과 기업,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여러 군데에서 얼라이언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 던지면 사실은 답이 아니죠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에서? 소셜 밸류의 관점에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소셜 밸류의 입장에서 뭔가 영역을 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SG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ESG는 진짜 오래된 개념입니다.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 트리플 버텀 라인을 이야기하면서 ESG라는 개념이 먼저 대두돼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뭐 DJSI, 뭐 다우존스 지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미리 ESG에 대해 점검받고 실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 근래 굉장히 많이 ESG에 대해서 화제되고 있고 저희도 ESG를 따라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색이 좀 우리한테 친근해요. 그렇죠? ESG는 어쩐지 초록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ESG란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TV를 못 샀는데 전혀 저런 사회적 가치가 없는 제 친구가 하루는 ESG가 뭐냐? 네가 하고 있는 ESG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걔는 사실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ESG는 진짜 대세구나. TV에서도 광고한다고 하더라고요. ESG에 대해서. 정말 신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ESG가 고관여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한테 아직 온고잉 되고 있는 코로나. 이제 우리 마스크를 벗었지만 벗지 않았고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또 굉장히 우리를 뭔가 사회적 가치에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코로나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와, 날이 맑아졌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어졌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 있다. 대구에서 터졌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던 이산화탄소가 줄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쓰레기가 나온다. 어떡하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코로나 트래시가 생긴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너무 쉽게 이제는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거 구매하실 겁니까? 무라벨, 유라벨. 자, 유라벨을 굳이 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오늘도 유라벨이지만 굉장히 환경에 친화적인 유라벨을 구매하셨어요. 구석탱이 보면 에코라고 돼 있을 겁니다. 떼일 수 있어요. 쉽게 분리할 수. 예전 같으면 잘 못 뗐거든요. 본드로 강하게 붙여가지고 이제는 그냥 떼서 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스티로폼과 막 추석에 막 이런 택배들이 쌓이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예전에도 우리 과연 그랬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택배가 오면 기분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컬리에서는 이렇게 하죠. 사실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친화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일단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치 소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앞에 가로를 쳐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여러 번 나눠 주셨지만 과연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환경적인가 아니면 뭔가 사탕수수로 만든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사회적 가치인가 뭐가 더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정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히 MZ세대들은 미닝아웃이라는 걸 시작해요. SNS에 내가 얼마나 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롯데멤버스에서 조사한 건데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MZ세대도 미닝아웃 내가 얼마나 이렇게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X세대 우리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선배님들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MZ세대는 스스로를 가치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물품은 댓글을 남긴대요. 요즘 MZ세대는. 이거 포장이 너무 많아서 조금 구매하기가 불편합니다. 줄여주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무라벨과 유라벨이 있어요. 무라벨 제품, 친환경 제품에 얼마 더까지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20% 이상 지불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1,000원이다.
1,200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가면 1,300원, 1,400원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모든 가방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타타닥 넘기면서 왔는데 소셜 밸류가 중요한가요? 이코노믹 밸류가 중요한가요? 여기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로 이제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경제적 가치가 무너지면 사회적 가치 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타트업 폴 그레이엄이라는 유명하신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디자인된 회사라고 말해요. 데스밸리라는 그 짧은 시간만 넘기면 익스포테이셔널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치킨을 배달하는 배민은 스타트업이었잖아요. 제이컵을 했으니까. 여기서 스타트업 아니면 뭔가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공감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저희는 스타트업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밑바탕에 깔아놓고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게 사실은 뭔지는 몰라요. 그 사회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적 가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한금융그룹의 이제 ESG 슬로건을 담은 광고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율이 좋다고 광고하지 않아요. Do the right thing이라고 광고해요. 근데 저희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SK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금융 이렇게 경영사 말해도 되나요? 다 ESG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것들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시기가 된 거죠. 한 번 더 강조하고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화두는 벤츠인 것 같아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네, 사회복지 활동가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도 비슷해요. 스타트업, 저희가 지원한 스타트업이 언젠가 유니콘이 되었을 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 사회 모두가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가치 아니면 CSR이 니즈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에센스의 영역이거든요. 필수적인 영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사실 조상규 교수님 앞에 계셔가지고 저희도 동일하게 컬렉티브 임팩트로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해요. 근데 이때까지 풀어왔던 거랑 좀 다르게 가볼게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둘의 향약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컨버전스, 얼라이언스, 컬렉티브 임팩트 모두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앞에서 이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컬렉티브 임팩트에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컬렉티브 임팩트를 끌어가는 힘은 소셜 밸류에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백본 조직이 되길 원하는 저희 같은 회사가 이 드라이빙 포스를 주는 거죠. 사회적 가치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킹 제공하고 지원금을 제공해요. 그리고 우리는 백본 역할을 하죠. 근데 백본 역할, 그 중추 지원 조직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컬렉티브 임팩트를 구성하는 5개의 요소, 사실은 5개의 요소지만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돼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요. 기관들은 너무나 많고 이해관계자는 너무나 많아요. 그때 백본 조직은 절대 본인의 성과를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 나눠줘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잘해요. 금융회사라서 사실은 실적을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요. 측정이라는 부분. 신한금융이 이제 SBMF, 이제는 이제 ESG 밸류 인덱스라고 부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쭉 이야기했던 ESG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수록 사실 정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플하는지 아니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지는 사실 숫자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몇 퍼센트가 바뀌었다. 몇 퍼센트가 달라졌다. 목표치가 이거였는데 달성했다 못했다. 이거였는데 저희는 정량적인 거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화폐화를 했어요.
2020년에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대랑 같이 개발했는데 사실 이대랑 더 같이 개발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측정 원칙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이 그레이 존은 저희의 인터널이고요. 블루 존은 익스터널이에요.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을 하지 않겠다. 이거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측정하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자료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리해서 스타트업한테 주는 건 3-4줄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제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끼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럴 때 저희가 진짜 단순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계산한 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계산한 걸 그들도 똑같이 계산해야 된다.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식도 되게 단순해요. 투입된 게 있고 산출된 결과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더 쉽게 잘 아실 거라 가지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더 집중하고 저희가 더 측정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인플루언스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해서 취업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영역에 취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트래킹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언제까지 얼마나 증가했는가 우리가 교육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어떤 타이밍에 한 번 더 재교육이 들어가야 그들이 점프하는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이 계산할 때 이 3가지 접근법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비용 접근법은 방금 전에 예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 누군가가 취업을 할 때 학원에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용으로 그냥 정확하게 산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 금액. 시장 접근법.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타 강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격은 사실 시장에서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가격 그리고 그분이 취업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기여도를 짜줘야 되니까 이때 조금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접근법 이런 거 사용하죠. 그리고 이익 접근법 이제 실제로 취업을 했어요. 그때 벌어지는 가처분 소득 증가분 보수적으로 언제까지 잡을 것인가 우리가 투입된 금액이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가실 것인가 이건 조금 이제 영역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렇게 3가지로 특정을 해요. 예시로 한번 설명하고 끝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희 이제 스퀘어 브릿지 제주라는 사업을 진행했고 유쾌한 반란과 저희가 함께 시차는 있지만 같이 이제 멤버사로 가지고 있는 유니크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리얼월드 제주하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건 이제 컨텐츠를 핸드폰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이 리얼월드에서 AR을 즐기게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로컬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주 도민들이랑 함께 한 200명 정도 저희가 로컬 컨텐츠를 만들었고 사람들 육성했는데 이거보다 더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1948년 4월 3일 4.3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 플레이하는 사람들 몰라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4.3 사건에 대한 일이구나. 눈물을 팡팡 쏟게 되죠. 내가 이런 걸 재밌게 하고 있었다니 마음 아프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다 보면서 이렇게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구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주 가면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 측정했느냐.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역 재생 부분인데요. 이제 유니크 컴퍼니가 있는 이걸 플레이할 수 있는 항구 근처에 스퀘어 브릿지가 육성한 다른 기업이 2개가 더 있어요. 해녀의 부엌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녀의 부엌이 있고 카카오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그쪽이 이제 저희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구조를 한 거죠. 유니크 컴퍼니의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체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 체류 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판단한 거죠. 근데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평균을 쳐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혹시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시는 회사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프록시 싸움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나의 프록시가 되는가, 어떤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회사 아니면 측정하는 당사자 아니면 측정을 인증하는 기관과 굉장히 많이 싸워야 돼요. 정당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버플로우라고 스퀘어 브릿지 베트남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종이 없이 사용 가능한 점자판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공급했어요. 저희랑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앞에 검정색 동그라미 두 개는 사실 굉장히 쉽게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점자종이 사용량 준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점자종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산하면 좀 더 비싼 사회적 가치의 환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버플로우랑 저희가 발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점자를 찍잖아요. 찍으면 교사 선생님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해독해주거나 하여튼 뭔가 계속 그분들과 인터랙션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이 교사 선생님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와, 이 시간이 남는데 이 교사 선생님이 과연 뭘 할까?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너무나 좋은 교사 선생님들은 또 다른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화폐에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놓고 이제 컨텐츠를 어느 정도 컨텐츠를 만들어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추적할 수 있었다면 언젠가 결과는 나왔겠지만 그 당시엔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회 서비스를 베풀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가 여유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 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놀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들은 그 시간에도 분명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 가치로 화폐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시죠. 피터 드러커님이 언제나 나와요.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되지 않는다. 뭐 그것도 저희는 온전히 동의하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수준을 달성을 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공을 했는가. 사실 저희는 영리 기업 느낌이 너무 많아서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희가 이제 지금 쭉 진행된 걸 한번 랩업하고 끝내보고 싶은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 신한금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이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하던 사회적 가치가 바탕에 깔려야 된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달 체계나 그런 것들에 그리고 가능하면 측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측정된 값을 이야기해주고 측정이 더 파워풀하게 다가올 때는 두 번째 측정값을 이야기해 줄 때예요.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변화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ESG 중에 이제 E와 S까지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G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발표해주신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우리 신석근 PO께서는요. 제가 지난달에요 제주도에 갔었었는데 제가 모금회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정 기탁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의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러 이제 종종 다니는데요. 제주도의 제주 올레를 우리 신한금융 그룹이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심사하러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저랑 제주도에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제 모금회 담당자에게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모금회 담당자분들이 기업분들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불편해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석근 피오님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칭찬 너무나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모금회 분들이 기업의 담당자분들께 좋게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방송되고 있죠. 늘 좋게 말씀하시지만 특히나 좋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관 공이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경기도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유훈 원장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따끈따끈한 조직입니다. 우리 중앙에는 한국 사회적협진흥원이 있다면 경기도에는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초대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원장님이신데요 직원이 한 명 본인밖에 아직은 없으세요.
우리 자세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실지, 특히나 이제 ESG 관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경제원 원장 유훈입니다. 사실 되게 좀 생소합니다. 저희 전 직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저 원장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 먼저 들으시면 아마 저 14일 날 혼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사실은 14일 날 회의할 때 만들려고 만든 건데 오늘 아마 여기서 아마 더 먼저 발표하게 돼서 지사님께는 두 번째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거버넌스와 관련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이거 좀 오해를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ESG에서 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ESG 관련해 가지고는 한 3일 동안도 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한 부분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또 석박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환경은 뭐 너무 쉽게 이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셜은 이거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소셜이라고 쓰고 스테이크홀더라고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조직들이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소셜이고 거버넌스와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ESG에서 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9자죠. 네, 9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 사회적 경제원이 연결해야 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도민들 일단 저희가 경기도니까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요, 한 4,8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엄청 많죠. 그리고 경기도 내에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또 빼놓지 않아야 되는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거기에 이 모든 가치들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9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퀴즈를 내려고 원래 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아마 이 탐구 생활에 있던 과제인데 이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9개의 점을 선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렇죠? 네.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뒤에 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부 혁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례인데 어떤 사례인 거니 하니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어느 공무원이 그냥 온라인에 글을 올립니다. 뭐 공모전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올렸어요. 그냥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에서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IT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우리가 IT 기업인데요. 이 범죄 데이터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이거를 지도에다가 매시업, 그러니까 매시 으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공무원이 경찰청에 얘기해가지고요 정말 범죄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범죄 지도를 만들어요. 범죄 지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양이 부족해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좀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요, 이 베타 버전의 범죄 지도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걸 정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보들이 들어오냐면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올리시는 거죠. 아주머님들이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있는데 등은 다 깨져 있고 여기서 듣자 하니까 뭐 맨날 싸움하는 거는 늘 그렇고 뭐 마약 거래도 된다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은 언더그라운드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골목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이 우리 동네에 이 골목이 있는데 여기 모르시는 분이 들어왔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올립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이제 범죄 지도를 완성해요. 드디어. 그랬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범죄 전문가라고 했던 경찰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나 미국 경찰이나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다가 경찰서, 파출소를 만들고요. 파출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찰 시스템을 이제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지도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범죄 유발 장소, 시간대가 모조리 달라가지고 파출소 위치를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순찰 시스템을 다 바꿉니다. 자, 그랬더니 범죄가 줄어들다라는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여기까지 굉장히 시사점이 있고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 대도시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지도가 만들고 이렇게 쭉 꾸준히 운영을 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은 이상하게도 강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 이 지역은 이상하게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동일한데요.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곳들은요, 청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지역 인구니 하니 이제 경제적인 문제랑 당연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이 둘을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는 이제 슈퍼마켓 캐셔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가 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고스란히 이제 범죄 쪽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애플에서 실제로 이제 소셜 관점에서 이제 어떤 ESG 활동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나 이런 학교에다가 코딩 스쿨을 만듭니다. 원래 이제 뭐 애플도 하고요, MS도 하고요, 시스코 같은 이런 IT 회사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죠. 코딩 스쿨을 만들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 이제 코딩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랭귀지 이게 일반 언어가 아니라 프로그램 랭귀지를 한 15개 정도 합니다. 원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게 기묘한 게요.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이거를 꼭 풀어야지 내가 집에 갈 것 같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여러분 해외 토픽에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드디어 대학을 가게 됐다. 이런 해외 토픽 간간히 보신 적 있습니다. 다 이런 사례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을 수가 있냐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러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 같아요.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복합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복지 문제를 복지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고요. 마치 앞에 그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청소년, 교육,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합니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 앞에 저희가 직면해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노력만 해가지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진 보이시죠? 제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이슈가 이렇게 딱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담당 부서가 누구야? 이게 질문이에요. 첫 번째.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는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져요. 핑퐁 치다가 연초에 이제 뭔가 의견이 나왔는데 핑퐁 치다가 이제 꽃이 피고 여름휴가 갔다 오고 이제 추석 보내시고 빠이빠이 하고 조직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없던 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제안이나 사례 연구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고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 해결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은요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학을 원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협업이라는 것은 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협력하고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협력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스킬이고요. 공부해야 되는 지식입니다. 지식과 스킬인 것이지 협업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방법론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법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IT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있고요. 컨설팅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무작정 하기 전에 사실은 방법론을 정리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팀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사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키드 프로블럼. 뭐 이게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악한 문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뭐 기후 위기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떤 단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오늘 숱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거 저는 좀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오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 최희연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들 모셔놓고 이제 아이디어를 듣죠.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듣고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은 이게 공중에 흩어지는 말들이지 이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또 어느 이제 부서에서 우리 최희연 대표님한테 오셔가지고 또 한마디 더 해달라고 하시면 이럴 겁니다. 제가 죄송한데 바빠서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면서 1대1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는 여러 어떤 협력자들이 모이는 그런 테이블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이런 테이블에서 프로젝트를 일대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임팩트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이제 좀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든 어디든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령화 다 뭐 알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어떤 이동 취약계층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이슈는 늘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청년 장년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또 우리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라는 이니셔티브를 1대1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포용적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여러 이제 관련 부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 다양한 기업과 그 다음에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만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이 서비스와 관련된 수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그냥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파괴적인 혁신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론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논리적인 사고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기법은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가 뭐야? 원인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사실은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검증 가능한 방법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어떤 그런 뭐 교재라든가 방법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방법론을 쓴 게 아니라 전 디자인 띵킹의 이 5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이 방법론을 좀 경기도에도 좀 도입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뭐 수차례 진행을 하겠죠. 뭐 이제 첫 번째는 일단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구조로 계속 라운드 테이블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아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요한 택시를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안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요한 택시라는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 소셜 벤처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청각 장애인의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 거지 택시가 좋아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인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택시를 타시면 우리가 택시 기사랑 수다를 떨진 않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어디 뭐 물어보는 게 똑같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그렇죠? 네,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가는 거지. 누가 뭐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뭐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말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요한 택시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태블릿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이 보는 태블릿에서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또 우리 기사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렇게 가는 구조죠. 저는 그래서 이 어떤 이 고요한 택시라는 어떤 이런 솔루션을 어떤 혁신의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고요한 택시가 운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과 제약 조건이 따라요. 그래서 경기도에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기도 내에서 한번
우리가 이 경기도에다가 이거를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제약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다 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허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되면 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법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정부가 또 우리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소셜 벤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앙트프러너십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또 오늘 뒤에도 저렇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우리 소셜 벤처들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막연한 응원이 아니라 저는 수요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수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장 갖고 와서 이제 고야한 택시가 운영하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직원을 막 뽑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TO로 잡혀 있는 기사를 뽑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업무용 차량을 한번 저희부터 한번 요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수요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들 이동을 위한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르신이나 장애인께서 이제 병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금액이 5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2, 3만 원은 저희가 바우처로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공간도 좀 이슈가 됩니다.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차고지가 필요한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우리 공공기관들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공간들에 보면 주차장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그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옛날 경기도청이 수원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주차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공간들을 차고지로 이제 이용해 줄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 다른 기관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투자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 투자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지분 투자도 할 수 있고 매칭 펀드 개념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SIB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런칭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서 안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PMP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사인가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뭐 이 프로젝트화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아까도 뭐 언급하셨지만 이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는 일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도구가 사실은 프로젝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프로젝트화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역할과 책임이 딱 나눠지겠죠. 누가 실행을 할 거냐? 누가 지원을 할 거냐,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할 거냐, 누가 검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당연히 예산과 투자, 그다음에 인력이 여기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전에 여기 가까운 안산이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화를 통해서 약간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도전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스튜피드 챌린지를 계속함으로써 결국은 이 소셜 벤처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쌓아야지 이게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예시적인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측정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투자와 관련된 얘기는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1년 차 때는 최초 성과 정도만 요구할 수가 있겠죠. 뭐 매출보다는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목표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성과라든가 환경적인 성과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과 확산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화폐화해야 됩니다. 화폐화를 해야 사실은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화폐화를 되게 싫어하세요.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논리냐면 화폐화를 해서 가시화를 할 수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될 거고 결국은 이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회 혁신을 추진한다면 이런 거버넌스가 완성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구조화를 하고요. 이 5가지 사회 문제별로 라운드 테이블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 테이블마다 일대 다의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젝트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임팩트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1987년에 나왔던 얘기고 이제서야 막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제 목표라고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경기도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려면 이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 허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저희는 사회혁신이라는 툴을 가지고 부숴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플레이어들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경기도에만 해도 4,8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만 맡겨두면 될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어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경기도도 할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공공기관도 할 일이 있고요. 특히나 자, ESG 경영을 추진해야 되는 기업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업에서 이런 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대학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대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공공기관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한 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 문제가 존재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환경과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요구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사업을 하는 방식, 운영 방식, 사업에 대한 내용, 시스템, 제도와 정책 이게 다 혁신의 대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혁신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은 사회적 가치와 뭐 요즘엔 또 ESG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은 당연히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이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공무원들 아니면 공공기관들 내부에서 으쌰으쌰 열심히 한다고 혁신할 수 있는 세상은 제가 보기엔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컬렉티브 임팩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뭐 쉬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만약에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삼척시가 원래 그 의용소방대 건물로 썼던 건물을 내놓습니다. 남부발전은 부산에 본사가 있지만 남부발전 발전소는 되게 많아요. 제주도도 있고요. 삼척에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네, 인천에도 있어요. 남부발전 발전소가. 자, 남부발전에서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의용소방대 건물을요. 빨래방으로 바꿔요. 빨래방과 카페로 바꿉니다. 자, 이걸 운영하는 곳은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자,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떨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냐면요.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확진이 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에서요. 어르신들의 빨래를 다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 못 나와요. 근데 음식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 대행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빨래방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남부발전이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역사회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조금씩만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도 사실은 이제 그 삼척에다가 나무 산림을 조성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제안했던 건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지역에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기업에서는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좀 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원의 중장기 전략인데 뭐 많은 일들을 한다. 근데 지금 직원은 1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뭐 방송으로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좀 지원을 많이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사회적 경제원을 오늘 뭐 제가 또 이야기만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사회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네,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혼합금융팀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경원의 예산이 150억이거든요. 올해 연체. 자,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투자로 그러니까 운영비를 쓸 수 없고 투자로만 써야 되는 게 50억입니다.
자, 3분의 1이 투자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의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조직들에서 대출, 융자 중심으로 사회적 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자,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소셜 임팩트 투자를 사실 이 기능을 저희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50억이고요. 매년 50억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50억까지 늘어날 거고 이게 이제 펀드화 되게 되면 실제로 사회경제 조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은 한 3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날개를 이제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이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투자와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출자형 방식도 있고요, 매칭 펀드 방식도 있고요, SIB 방식. 저는 SIB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셜 벤처들이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성과로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과 관련된 소셜 벤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투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투자는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SIB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SIB가 작동이 돼야 이제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좀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제가 퀴즈 냈었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보시면 9개의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미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좀 그러는데 저 연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많은 좋은 얘기들, 담론들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흩어지는 말들 뿐인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잘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늘 이제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 꼭 질문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꼭 해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정답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찾은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다 돼가는데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참 저는 뭐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더 나을 거라고 믿어야 우리가 교통신호도 지킬 거고요. 쓰레기 버리지 않을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더 돌아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청년들이 또 창업을 하고 소셜벤처를 만들고 환경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보기도 아름답겠지만 좀 살만한 세상,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 표지랑 똑같은 표지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길에 뭐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걸어갈 텐데 함께 다 같이 걸어가다가 또 중간중간에 만나시면 뭐 저도 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지금 사람 뽑는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사람인에 가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조회가 검색이 이제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번 포럼에 다시 함께 해주신 우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그리고 발표해주신 최희연 대표님, 신석금 피오니 그리고 유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디자인 싱킹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가 공감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우리 시작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늦게까지 계셨는데요. 좀 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20분 쉬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이 지연되긴 하지만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시 54분인데요. 20분 정도 쉬었다가 6시 15분에 다시 다음 세션 진행할 텐데 뒤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준비한 패널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들어오는 입구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만드는 제품이 오티스타의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시 15분에 다시 다음 세션 시작하겠습니다.